저는 김정은 앞에서 조국의 보배라는 찬사를 받았던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순간이 저희 가족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더욱이 제가 우연히 발견한 USB 하나가 저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양에너지연구소에서 원자로 제어 안정화 실험을 총괄했던 저는 그저 평범한 중견 연구원이었어요. 매일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4명이었어요. 생명공학연구원인 아내, 전산수학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민호, 그리고 화학공학을 전공하며 아버지인 저를 닮아 과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딸 은영이가 있었습니다. 은영이는 아직 대학생이었지만 이미 여러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똑똑했어요. 가족 모두가 과학 분야에 종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구와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식탁에서 오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성과 발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진행한 원자로 제어 시스템 실험이 상부의 관심을 끌었던 거예요. 내부 검토를 거친 자료를 정리하며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금수산태양 궁전 별관에서 진행되는 과학 성과 발표라니, 저 같은 말단 연구원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죠. 은영이는 아버지가 그런 중요한 자리에 선다는 것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발표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김정은 앞에 섰습니다. 실험 절차와 데이터의 재현성을 최대한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그래프와 수치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저희가 이룬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듣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특히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돌파구에 대해 설명할 때는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보고를 마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는 조국의 보배 과학자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그 자리에서 바로 명패를 하사해 주신 거였어요. 조국의 보배 과학자라고 새겨진 그 명패를 받는 순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명패의 무게감이 실감나지 않을 정도였죠. 연구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에게 차량이 배정되고 새로운 주거지도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평양 중심부 아파트로 이주하게 되었죠. 동료들의 부러워하는 눈빛과 상급자들의 달라진 대우를 받으며 저는 정말 성공한 과학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뻤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저에게는 더 큰 책임이 주어졌어요. 국가과제 일정표와 예산 계획을 다시 맞춰야 했고 상향된 목표치를 문서로 확정해야 했습니다. 압박감은 있었지만 저는 기꺼이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조국을 위해, 과학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영이는 아버지의 성공을 보며 자신도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했어요. 민호 역시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모든 것이 저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조국의 보배라는 명예를 얻은 후 저에게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정치학습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시간마다 강사는 남한 과학기술을 외화 의존과 수입 부품 조립 수준이라고 규정하며 조롱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말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눴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사가 제시하는 통계의 출처가 모호했어요. 그래프의 기준 연도와 분모가 일관되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했죠. 과학자로서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업무였던 저에게는
이런 불일치가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영이도 저의 말을 듣고 화학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딸의 날카로운 관찰력은 저보다도 뛰어날 때가 많았습니다. 연구소 동료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도 나만을 조롱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어요. 저도 겉으로는 동조하는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의 규격과 국제 표준 번호가 내부 문서와 맞지 않는 점이 계속 걸렸어요.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서 드러나는 차이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밤늦게 연구실에서 혼자 작업할 때면 이런 의문들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들 민호가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올림피아드 준비를 하면서 해외 문제집과 논문 초록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장비 해상도와 데이터 처리 속도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인 저에게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은영이도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화학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국제 수준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저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함부로 의심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대신 아이들에게 공개 검증 가능한 자료로만 확인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해외 학회 일정이 잡히면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죠. 아내는 조용히 저희의 대화를 들으면서 표현하지 않았지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빛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일까? 조국의 보배라는 명예를 받은 저였지만 정작 진실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런 의문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졌죠. 은영이와 민호도 아버지의 고민을 이해하고 있었고 가족 모두가 같은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김정은이 국제학회에서 남조선을 압도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저는 대표단에 선발되었어요. 대표단 숙소와 동선, 경호까지 모든 것이 미리 지정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 동반까지 허가가 떨어졌어요. 드문 일이었지만 저의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였죠. 은영이는 처음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들떠했고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는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숨기고 있었지만 저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해 등록 부스에서 프로그램북과 논문집 USB를 받았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시 부스에서 장비 사양표와 시험 로그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남한과 해외 팀들의 연속 구동 시간과 안정화 곡선이 저희 연구소 내부 기록과 현격하게 달랐습니다. 은영이도 화학 관련 부스를 둘러보면서 비슷한 충격을 받았다고 나중에 말했어요. 포스터 세션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더욱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다른 나라 연구진들이 설명하는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과 소재 내열 한계 측정법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진행해온 실험 설계가 국제 표준 검증 절차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민호도 학회 현장을 둘러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아들의 표정에서 저와 같은 충격을 읽을 수 있었어요. 특히 남한 연구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연구 수준과 장비 활용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목격한 거죠. 은영이는 남한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육 환경의 차이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분위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가방에서 조국의 보배 과학자 명패를 꺼내 바라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명패가 이제는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달은 거죠. 가족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은영이는 조용히 울고 있었고 민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향후 경영 리스크를 계산해 봤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서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고서 조작 의심이나 기술 유출 오해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 뻔했어요. 하지만 거짓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죠. 가족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소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 학회 자료 사이에서 이상한 USB를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는 학회 자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북한 내부 기밀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제게 전달한 것 같았어요. USB 안에는 북한과 남한의 실제 과학기술 수준을 비교한 상세한 자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북한이 선전하는 과학기술 성과의 대부분이 조작되거나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반면 남한의 실제 기술 수준은 저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원자력 기술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화학공학, 정보기술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났습니다. 은영이가 화학 분야 자료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민호 역시 정보기술 관련 데이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USB의 탈북 경로와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누군가가 저희 가족의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연락처와 브로커 정보, 안전한 경로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었어요. 심지어 가족 단위로 이동할 때의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USB 내용을 검토하면서 저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지만 이제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다른 선택이 없다고 동의했어요. 은영이와 민호도 각자의 방식으로 결심을 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목격한 현실과 USB에 담긴 충격적인 정보는 저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저는 보고서 조작 의심이나 기술 유출 오해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 확실했어요.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을 계속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USB를 발견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대표단 숙소의 보안 체계를 면밀히 관찰했어요. 층별 경비 교대가 새벽 3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CCTV 사각지대가 비상계단 구간에 짧게 발생한다는 것도 알아냈죠. 바로 이 시간대를 이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USB에 있던 정보와 제가 관찰한 내용을 종합해서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중요했던 건 신분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공식 여권 대신 미리 준비해둔 제3국 신분 서류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모든 결제는 현금으로만 하고 추적 가능한 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해둔 것도 사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어렴풋이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USB에 담긴 정보가 이런 준비의 필요성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어요. 민호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학회 참가자 셔틀 시간표와 지하철 환승 동선을 조합해서 인파가 많은 구간을 파악해 주었어요. 아들의 침착함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은영이도 화학 지식을 활용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준비물들을 챙겨주었어요. 아내 역시
의약품과 최소한의 의복으로 짐을 줄이며 준비에 동참했죠. USB에 있던 브로커 연락처로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어요. 베이징 외곽에서 만나 선양과 훈춘 라인으로 이동해 국경 근처에서 도보로 전환하는 계획을 확인받았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각자의 역할과 비상 신호를 정해서 메모로 공유했습니다. USB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소중한 증거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하기로 했어요. 준비 과정에서 저는 수없이 망설였어요. 정말 이런 선택이 옳은 걸까? 하지만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조국의 보배라는 명예보다는 가족의 미래가 더 소중했어요. 저희는 새로운 삶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 결심이 섰을 때 비로소 마음이 조금 편해졌죠. USB를 손에 쥐고 있으면 용기가 생겼어요. 새벽 2시 40분, 드디어 저희의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정해진 순서대로 비상계단을 이용해 숙소를 빠져나왔어요. 주차장을 거쳐 골목으로 나간 후 브로커가 준비한 밴에 탑승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표정만큼은 평정을 유지해야 했죠. 저는 USB를 내복 안쪽 주머니에 꼭 숨겨두었어요. 이 작은 저장 장치가 저희 가족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휴게소에서는 화장실 이용 외에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결제는 현금만 사용했고 신용카드나 신분증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철저히 피했어요. 브로커는 경험이 많았는지 모든 동선을 치밀하게 계획해뒀더군요. 은영이와 민호는 처음 겪는 상황이었지만 의외로 침착했어요. 아이들의 성숙함에 감동했습니다. 선양에서 환승한 후 훈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신분 서류를 다시 재배치하고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이제 중국 내륙 도로를 이용해 더 남쪽으로 이동해야 했어요. 브로커는 검문에 대비해 좌석 배치와 호칭까지 바꾸게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죠. USB는 여전히 제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중국 내륙을 이동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화물밴과 버스를 번갈아 가며 타야 했고, 내부 검문소에서는 여권을 요구받지 않는 노선만 선택해서 이동했어요. 숙소는 현금 결제가 가능한 소규모 여관만 이용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위험의 연속이었죠. 그래도 USB 안의 정보가 저희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이 정보만 있으면 한국에 가서 진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가장 큰 고비는 라오스 국경 검문소에서 벌어졌어요. 서류 진위 확인과 소지품 검사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브로커가 대기줄을 바꿔주긴 했지만 저희는 관광객 동선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야 했어요. 연기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검문관이 소지품을 검사할 때 USB가 발견될까봐 식은땀이 났어요. 민호는 정말 대단했어요. 질문에 대비해서 미리 암기해둔 답변들을 차분히 반복했습니다. 방문 목적과 체류 예정지, 연락처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뒀거든요. 은영이도 자연스럽게 관광객 역할을 해주었어요. 남매의 침착함 덕분에 의심받지 않을 수 있었죠. 검문관이 2차례나 되물어 봤을 때는 정말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준비해온 시나리오대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알려준 팁들이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자연스러운 표정 연기와 적당한 긴장감 표출이 오히려 의심을 피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마침내 통과 허가가 떨어졌을 때의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기뻐할 시간도 없이 즉시 태국행 이동편으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시간을 지체하면 추적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저희는 쉴 틈 없이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북한을 떠났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USB 안의 진실이 저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거든요. 방콕에 도착한 후 저희는 한국 대사관 인근 숙소에서 대기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과 연결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었어요. 지정된 시간에 대사관을 방문해서 신원 확인과 이동 경위, 안전 요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저희의 신분을 철저하게 검증했어요. 북한 내에서의 직장과 직책, 프로젝트 내용을 상세하게 문서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때 USB를 대사관 담당자에게 조심스럽게 보여주었어요. 이 안에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SB 내용을 검토한 담당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상세한 비교 자료는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면서 느낀 건 한국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이었어요. 탈북민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들은 저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필요한 절차는 빠뜨리지 않고 진행했어요. 특히 USB에 담긴 정보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해 주었습니다. 일정한 보안 점검을 마친 후 드디어 항공편 배정을 받았습니다. 대사관에서 지정해준 시간에 맞춰 공항으로 이동해서 탑승 수속을 마쳤어요. 환승 없이 인천행 직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브로커와도 이제 작별이었죠. 그분께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 가족의 생명을 구해 주셨거든요. 공항에서 저희는 좌석을 분산 배치했어요. 혹시 모를 식별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나서야 비로소 긴장이 풀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저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기내에서 민호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영이도 마찬가지였죠. 딸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학업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내도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많은 것을 감수하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저희는 곧바로 보호시설로 이동의 초기 절차를 시작했어요. 건강검진과 기초교육, 생활 안내까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죠. USB 정보는 관련 기관에 전달되어 분석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저희가 가져온 정보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잘 정착하게 되었고, 지금 저는 국내 연구소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험 계획서 표준화와 데이터 관리 프로토콜 정비 같은 기초적인 업무부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연구 환경이었지만 배워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USB에 담긴 비교 자료 덕분에 북한과 한국의 기술 격차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이것이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회의에서는 장비 로그 공개와 재현성 검증을 전제로 설계를 수정하는 일이 일상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투명한 절차가 낯설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6개월 후에는 공동 저자로 논문 초록을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죠.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동료들도 저의 열정을 인정해 주었고 북한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독특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대학 부속 연구실에서 샘플 전처리와 품질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은영이는 편입 과정을 거쳐 화학공학과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실험 장비와 연구 환경에 처음에는 압도되었지만 곧 적응했어요.
민호는 정보 보안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에 특화된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죠. 특히 민호가 학부 연구생으로 참여한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거둔 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악성 트래픽 분석 도구를 직접 제작해서 학회 포스터까지 발표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은영이도 화학공학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교수님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딸의 뛰어난 실력이 한국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이사하면서 북한 시절 받았던 조국의 보배 과학자 명패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그 명패는 과거의 기억일 뿐이에요. 대신 현재의 성과물 목록과 표준 운영 절차 문서를 정리해서 새 직장 서류에 첨부했습니다.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는 삶이 시작된 거죠. USB에 담긴 정보들도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북한의 실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 비교 연구에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었거든요. 가족의 생활도 점차 안정되어 갔어요. 월세 계약을 하고 기본 보험에 가입하며 통학 노선도 확정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자유롭게 진실을 추구하며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은영이와 민호도 한국의 교육 환경에서 자신들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작은 USB 하나가 저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신기합니다. 진실을 알게 해준 그 정보들 덕분에 저희는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 작은 저장 장치가 저희에게 희망을 주었고 지금의 자유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그들은 주민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공포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권력의 중심부에 있던 한 보위부 요원이 갑자기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3대째 보위부 가문의 자부심을 이어받은 엘리트 요원이었던 그가 왜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을까요? 저는 김정호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 27이죠. 저희 집안은 3대째 보위부 가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위부 사람들과 자주 어울렸고 자연스레 그 세계가 익숙해졌어요. 아버지가 보위부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저는 늘 자부심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앉혀놓고 정호야, 보위부야말로 나라를 지키는 핵심 기관이야. 너도 나중에 훌륭한 요원이 되거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 말이 어린 저에게는 엄청난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위부에 들어가겠다고 일찍부터 마음먹었어요. 평양중앙보위부 수사과에 들어간 뒤 저는 엘리트 과정을 밟았습니다. 훈련 성적도 좋았고 윗선의 신뢰도 받았죠. 제 주된 임무는 주민 감시와 탈북자 색출이었습니다. 처음 현장에 배치됐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조금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보위부 동료들은 각자 활약을 뽐내며 높은 점수를 얻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저도 그 대열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스스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편함은 주로 체포된 사람들을 볼 때 커졌습니다. 제가 지침에 따라 붙잡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국가전복을 노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생계형 탈북자였어요. 단순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국경을 넘었다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보위부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탈북자는 무조건 반역자로 간주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상부의 지시대로 취조하고 처벌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때마다 죄책감이 커지는 걸 느꼈지만 그 느낌을 가라앉히고 이것도 국가를 위한 일이다 하고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붙잡힌 탈북자가 저를 붙들고 울며 호소했어요. 나는 아이들을 살리려다 어쩔 수 없었소 하고 절실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처음엔 이건 사정이 안 통하는 문제다 하고 막아버렸어요. 그런데도 그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면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떠올라서 밤새 뒤척이기도 했어요. 그 시점부터 제 마음속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늘 강조하던 원칙과 규율이 옳은 건지, 사람의 삶 자체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파일 정리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잡다한 문서와 기록물, 압수물품 등을 분류하라는 지시였죠. 저는 묵묵히 일하다가 낡은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특별한 표시가 없었지만 왠지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컴퓨터에 연결해봤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랐어요. USB 안에는 보이부 내부에서 은밀하게 작성된 문서들이 있었는데 제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그 문서에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처형된 진짜 이유가 그 안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나라에 충성을 다하다가 미국과 남조선 간첩들의 음모에 휘말려 돌아가셨다 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영웅처럼 생각했죠. 그런데 그 문서에는 전혀 다른 사실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주민들을 몰래 도왔어요. 식량이나 의약품을 빼돌려서 굶주리는 이들에게 나눠주고 정치 범수용소에 갈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기록을 삭제해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행위가 발각되어 반역자로 몰렸다는 겁니다. 문서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숙청되었다니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위험한 일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고발한 사람의 이름도 문서에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보고했던 상관의 이름이었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친분이 깊어 보이던 인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를 감시하고 있던 건 바로 그 상관이었죠. 저는 하염없이 문서를 읽다가 서류를 꼭 쥐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당장이라도 아버지 사진을 찾아보며 울고 싶었어요. 눈물이 나오려다 주변 동료의 시선을 의식해서 꾹 참았습니다. 보이부 내부 사무실에서 함부로 울면 금방 의심받을 테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종종 늦은 밤에 사라지곤 했어요. 어머니가 또 어디 가셨냐 하고 물으면 아버지는 일이 좀 많아 하고 간단히만 답했습니다. 저는 그걸 업무량이 많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아버지는 분명 주민들을 돕느라 위험한 일까지 하셨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아버지를 기리는 마음과 동시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가 하는 큰 의문이 들었죠. 당시 저는 말 그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다들 제가 승진도 빠르게 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저 역시 윗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알게 된 이상 제 안의 갈등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버지를 숙청시킨 그 구조 속에서 저도 눈 감고 그대로 일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 무렵 한 대학병원의 간호사인 윤혜선을 감시하라는 임무가 내려왔습니다. 윤혜선의 아버지가 정치범수용소에 있고 그녀 역시 동조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거였죠. 저는 병원 근처에 잠복하며 윤혜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고 급한 상황이 생기면 자기 휴식 시간도 아끼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특별히 위험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이부 지침에 따르면 윤혜선이 혹시라도 탈북을 시도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아버지를 구출하려고 움직이면 바로 체포해야 했습니다. 저는 몰래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 복도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 윤혜선이 지금 어디 아프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가슴 한켠이 묘하게 떨리더군요. 감시 대상자인 그녀에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윤혜선이 병원 문서실에 혼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숨어서 엿들었는데 전화를 하며 아버지를 살리려면 결국 이 길밖에 없네 하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이어서 탈북이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로 탈북을 준비하는구나 하고 직감했죠. 원칙대로라면 당장 보위부 상부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윤혜선이 탈북할 가능성이 높으니 곧 조치를 취하자 하고 알려야 했어요. 그럼 저는 쉽게 포상을 받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막상 상부에 보고하려고 하면 제 마음 한쪽에서 또다시 한 인간의 삶을 짓밟는 건가 하는 자책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헛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어렴풋이 들었어요. 그때 이미 저는 어쩌면 윤혜선을 체포하기보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웠어요. 보위부 요원으로 살아온 저의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선택이 될 테니까요. 어느 날 병원 인근에서 윤혜선을 몰래 사진 찍고 돌아오는데 상부 동료 한 명이 김정호 동무, 요즘 너는 왜 그리 수사가 늦어 하고 타박을 주더군요. 빨리 성과를 내야 승진할 텐데 딴 생각하는 거 아니지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제 더는 미룰 수 없겠구나. 윤혜선이 탈북을 시도하는 즉시 보고해야 하나 하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 문서를 다시 펼쳐본 뒤 저는 오히려 윤혜선을 도와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 더는 주민을 괴롭히는 쪽에 설 수 없다 하고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 저는 병원 앞에서 윤혜선을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그녀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저도 모르게 다가가 잠깐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하고 말을 걸었어요. 윤혜선이 깜짝 놀라서 경계했죠. 누구세요? 무슨 일이죠?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김정호요. 사실 평양중앙보위부 소속인데 윤혜선, 당신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 순간 윤혜선은 경악하며 뒷걸음질했어요. 보위부 요원이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하니 믿을 수 없겠죠. 저도 입 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잠시 후 저는 근처 후미진 골목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탈북을 한다면 꼭 무사히 떠나야 해요. 나도 같이 떠나야 할 것 같소. 윤혜선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이요. 아버지를 잃고 깨달은 게 있소? 하고 간단히 답했습니다. 더 긴 변명을 할 겨를이 없었죠. 윤혜선은 떨리는 눈으로 한참 저를 쳐다보다가 겨우 믿어보겠어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윤혜선은 탈북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버지의 유품과 함께 몰래 빼돌린 USB 문서를 챙겼습니다. 이걸 나중에 남한 측에 넘기면 아버지가 행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자료를 증거 삼아 망명을 신청하면 조금이라도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무엇보다 마음 한구석에선 이건 아버지께서 못다 이룬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반역자가 되고 목숨을 담보로 국경을 넘어야 하잖아요. 수많은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위부 동료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잡아들였던 탈북자들까지 전부 겹쳐 보였죠. 그래도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길이 없구나 하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일정에 맞춰 윤혜선과 만난 뒤 우리는 국경지대로 향했습니다. 밤중에 기차를 타기도 하고 때론 도보로 위험한 길을 걸었습니다. 국경 인근에선 검문이 심해져서 저는 보위부 신분증을 이용해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상부에서 아직 제가 탈북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시기여서 가능했죠. 며칠이 걸려 두만강 부근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추위도 심했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도 가장 큰 문제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에 스며 있었죠. 두만강 언저리에 도착하니 강이 얼어있긴 했지만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순찰병들이 손전등을 흔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눈에 띌 상황이었어요. 밤 시간을 노려야 했습니다. 저는 국경수비대의 교대 시각과 경계구역을 대충 파악하고 있었으니 그걸 활용해 타이밍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그 지식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잠복해 있는 병력이 있을 수도 있고 상부에서 의심한다면 미리 대기조를 파견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우리는 해가 완전히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어 얼어붙은 눈밭에서 떨고 있으니 이대로 얼어 죽는 게 아닐까 두려울 정도였어요. 드디어 교대 시각이 다가왔고 정막이 감도는 틈을 타서 강 쪽으로 조심스레 이동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얼어붙은 강이 얼마나 미끄럽던지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크게 소리가 날 것 같았어요. 서로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습니다. 중국 땅에 들어서자마자 또 다른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여기가 안전한 지역이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강제 북송될 수 있고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중국 안에서 망명자를 색출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그래도 당장은 목숨만 건졌다는 안도감에 둘 다 눈물을 쏟을 뻔했어요. 저는 해선을 살펴보며 괜찮아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하고 겨우 말했습니다. 해선은 덜덜 떨리는 입술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일푼에 갈 곳도 없이 떠돌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예전에 체포한 적 있는 탈북자 브로커 박성우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중국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남한으로 탈출시키는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그를 잡아들인 뒤 풀려난 적이 있었죠. 저는 무작정 박성우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해서는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하고 의심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는 어쩌면 과거 내 죄를 조금이라도 용서해 줄지 모르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긴 여정 끝에 우리는 어떤 지인의 소개로 박성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허름한 식당에서 박성우가 저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죠. 저는 고개를 숙이며 동무, 미안하오. 지난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소. 하지만 나도 이제 북한에서 도망쳐 나왔소. 도와줄 수 있겠소? 하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분위기가 몹시 어색했지만 박성우가 한참 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배신감이 크지만 나도 언젠가 너처럼 절박한 순간이 있었단 걸 아니까. 한 번 믿어보지. 박성우 덕분에 우리는 베이징으로 이동했습니다.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중국 공안이 검문하는 곳을 지날 때마다 박성우가 위조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거나 뇌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좀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해외에서 탈북자들을 소리소문 없이 납치하는 사건이 종종 벌어졌다는 걸 알았거든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우리는 베이징을 빠져나와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외버스나 택시, 트럭을 얻어 타기도 하면서 이동했죠. 그렇게 며칠 밤낮을 달려 태국 국경까지 가야 했습니다. 길 중간중간 공안 검문이 심했고 돈도 거의 바닥이 났어요.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해서 해선이 탈진 직전에 이를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내가 해선을 이런 고생에 끌어들인 건 아닌가 하고 괴로웠어요. 하지만 탈출을 결심한 이상 돌아갈 수도 없었죠. 결국 태국에 도착하자 우리는 현지 이민당국에 자수했습니다. 강제 추방은 되지 않을 거라는 조언을 받았거든요. 운이 좋았는지 태국 당국이 우리를 별도로 수용하면서 신문을 진행했고 탈북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해야 했고 저는 보위부 출신이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 하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다행히 국제적인 난민지원단체도 저희를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의 대기 후 남한행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해선의 손을 잡고 계속 떨었습니다. 이제 정말 남한 땅에 가는 건가 하고 실감이 잘 안 났어요. 창문 밖으로 구름이 펼쳐져 보이는데 마치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착륙 순간 저는 가슴이 뛰어 잠시 숨을 고르기도 힘들었어요. 공항에 내렸을 때
남한 사람들이 일행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모습이 살짝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래도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긴 어려웠습니다. 이제 또 다른 검증과 조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남한국정원에서 저희를 조사했습니다. 보위부 출신이니 북한의 내부 정보 제공을 요구했죠. 저는 미리 챙겨온 USB 문서를 제출하면서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북한 내부의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당신이 보위부에서 직접 무슨 일을 했는지 털어놓아야 한다. 그래야 향후 보호나 법적 처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하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면서도 제가 한 일을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자백에 가까웠죠. 그러면서 제게도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를 뉘우치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하고 부탁했습니다. 혜선도 따로 조사를 받은 뒤 별다른 문제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남한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자동차들의 행렬,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상점들, 넘쳐나는 음식들, 모두 신기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면 우유부터 과자, 도시락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었고 가격도 생각보다 싸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한에서는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지만 제가 과거에 했던 악행들이 계속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매일 밤 붙잡힌 탈북자들의 울먹이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때문인지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확실치도 않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혜선이 제 마음을 눈치채고 정호 씨, 여기까지 힘들게 왔으니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우리도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돕자고요 하고 위로해 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저와 혜선은 결혼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온 데다가 서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기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순간이 무척 소중했어요. 보위부 요원으로 살 때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혜선 역시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채 떠나온 것에 대해 죄책감이 크지만 남은 삶이라도 보람있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북한인권단체에서 본격적으로 활동 중입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대외 홍보 영상을 만들거나 국제회의에 나가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보위부의 구조와 잔혹함을 전하면 사람들은 경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내부에 있는 분들이 더 이상 억압받지 않고 저처럼 목숨을 걸고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가끔은 위험한 순간도 있어요.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이들이나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요원들이 저를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을 테니까요. 협박 전화가 오거나 이메일로 해킹 시도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예전의 제 모습, 보위부 요원으로서 누군가를 위협하고 추적하던 제가 떠올라서 오싹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들로부터 숨어서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게 아버지의 뜻을 잇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혜성과 저는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둘 다 아직 높은 수입을 올리진 못했지만 적어도 배고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가면서 처음 맛보는 음식이나 문화를 체험할 때면 서로 웃기도 합니다. 한 번은 길거리에서 파는 분식을 사 먹고 이렇게 싸고 맛있는 게 있다니 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면 낯설고 신기한 장면들에 눈이 휘둥그레지기도 합니다. 이런 평범한 삶이 주는 소중함이 저나 혜선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얼마 전에는 박성우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박성우도 여전히 중국 등지에서 탈북자 브로커로 일하고 있었지만 저처럼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고 있더군요. 통화에서 박성우가 동무, 네가 남한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다. 나중에 기회 되면 꼭 얼굴 보자 하고 말했어요. 저는 울컥했죠. 과거에 제가 그를 체포한 적이 있는데도
박성우는 저를 구해주었고 지금도 제 안부를 걱정합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박성우에게 꼭 무사히 지내라. 힘든 일 있으면 연락 주고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건네는 작은 말들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점차 사람 냄새 나는 삶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보이부에서의 훈련은 철저히 명령과 복종, 감시와 처벌을 강조했죠. 저는 그 체계에 길들어져 살았지만 이제는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남을 도우며 사는 세상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조금씩 자연스럽게 익혀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북한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누리던 권력이나 지위는 다 쓸모없는 허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지금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남은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지은 죄값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겠죠. 물론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더 늘어나서 언젠가는 북한 내부에서도 억울한 죽음이나 숙청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거나 적어도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해지면 저는 반드시 고향 땅을 다시 밟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버지의 묘비를 만들어 제대로 추모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국가를 배신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들과 나라를 지키려던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 북한에서 탈출해온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어요. 보이부 요원이었던 제가 북한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탈북자들의 안전을 돕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작은 변화의 신호일 테니까요. 혜성과 함께 밥상 앞에 앉아 웃고 떠드는 지금 이 순간이 저희에게는 기적 같고 소중합니다. 그 기적을 더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이부 시절 사람들을 짓누르고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로 그들의 눈물을 닦고 삶을 지켜주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말이죠. 아직 갈 길이 멀고 후회와 죄책감이 저를 따라다니겠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할 거예요. 그것이 곧 제가 살아남은 이유이고 여기까지 온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아버지도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